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최근 2030 청년 세대를 향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청년 세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오는 3월 대선 그리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월 한 차례씩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을 모시고 진정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직접 목소리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충북 청년들의 정책연구소, 줄여서 충청연구소라고 명명하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은 그 충청연구소의 첫 번째 시간으로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먼저 월간 오기내 박누리 편집장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 옆으로 충청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이윤재 부위원장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의 김광식 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권연대 수매 정미진 활동가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현재 상황을 일단 많은 시청자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네 분이 생각하시는 그 시각에서의 키워드로 좀 표현해서 좀 듣고자 합니다. 이건 순서대로 좀 듣겠는데요. 우리 박누리 연구원부터 듣겠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백약 무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청년 일자리 문제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원인을 짚고 그 대책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수치나 결과에만 집중한 대증적인 치료 요법 같은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순서대로 듣겠습니다. 이윤재 연구원님. 네, 저는 억지로 끼워 맞춘 퍼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충북의 청년 정책 같은 경우 선도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타 시도의 좋은 청년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 지역 구조와 전혀 맞지 않는 청년 정책들로 인해서 청년 당사자들에게 정책 효능감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억지로 끼워 맞춘 퍼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키워드들이 다들 이제 심상치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광식 연구원. 네. 네, 저는 숫자 노름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역대 어느 정부들이 들어서도 일자리 정책에서 항상 고용 창출 일자리 몇만 개 하겠다, 혹은 뭐 실업률 몇 %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그 정부 말기에는 항상 어느 정도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숫자들이 과연 실제적인 청년들에게 얼마나 일자리 정책으로서 그 효과를 보았는가, 실효성을 발휘할 때는 그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숫자 노름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미진 연구원. 네. 저라도 마지막에 좀 행복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요. 네네. 저도 가서 처음에 들었을 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에 구멍이 나고 그 물을 상당히 많이 채우고 있거든요. 지금 청년 일자리 정책이 거의 매년 중앙정부 주도로 수십조 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독에 물이 차 올라야 되는데 그 정도 넣으면 사실상 계속 물이 빠져나가고 있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가 개선의 여지가 없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오히려 더 심각해져서 이제 일자리 문제가 청년들의 사망의 원인으로까지 가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서요. 저는 이 구멍난 독에 계속 물을 붓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현재 상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정책들은 쏟아져 나오고는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부분이 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아까 그 말씀하신 키워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듣겠습니다. 어떤 분부터? 문제가 워낙 네. 윤재 연구원. 지금 일자리 미스매치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충북의 경우 제조업 기반에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른 전국 평균보다 27.5%로 제조업 경제 구조로 아주 산업 구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싶어도 제조업인 구조들이 많다 보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조업 위주의 일자리 구조들만으로 충북은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바로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살고 있는 옥천 같은 경우도 농촌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은 뭐 전국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다
문제이지만 특히 이 농촌 지역에서 일자리 문제는 사실 일자리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주거 문제나 문화 시설이나 의료 시설 같은 것들 모든 것들이 삶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결국은 직업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 직장만 많이 있으면 되는 것처럼 접근하는 것이 사실 농촌 지역에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데 되게 힘든 장애가 되는 요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앞서서 미스매치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지금 뭐 청년 센터를 검색해서 들어가거나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검색을 해보면 상당히 다양한 종류 같아 보이는 정책들이 있고 이름도 막 되게 예, 재밌게 예. 지어져 있는데요. 사실 그 정책들을 보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중소기업의 취업을 장려하는 식의 정책들이 많죠. 그래서 초기에 중소기업을 들어갈 경우에 일시금을 지원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근속을 위해서 뭐 3년이든 5년이든 근속을 유도한다든지. 근데 이런 식의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요 지금의 정책이 일자리의 절대적인 양을 늘리는 방향보다는 중소기업으로 청년들을 최대한 매칭하려는 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 예. 그 이야기에서 오늘 많은 것들을 그 지점에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또 저는 정부조차도 일자리 정책의 문제가 절대적인 양보다도 사실상 청년들 대부분 다수가 특정 일자리에만 가고 싶어 하고 또 다른 특정 일자리에는 또 청년들이 잘 오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을 인정하고 전제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더 얘기를 하자면 아까 제가 숫자들도 얘기했는데 네네. 단순히 정부나 지자체가 그 일자리 정책의 숫자의 양 그리고 그 수혜자에 대한 양만 숫자만 늘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서 청년 정책이다,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작년에 청년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청년의 나이 기준을 만 19세부터 34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청소년법에 들어가면은 24세까지도 청소년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청소년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연령대가 겹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대표적으로 한 예만 들었지만 이런 관련해서 청년 일자리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다른 정책인데 청년 일자리 정책에 끼워 맞춰가지고 우리는 정책을 이렇게 많이 시행하고 있고 이렇게 많이 그 청년 일자리를 늘려놨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서 정확한 예. 기준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않나 싶습니다. 예. 뭐 지난해 11월입니다. 인크루트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질 좋은 일자리가 취업이 쉬운 일자리보다 더 나은 정책이라고 느끼는 청년들이 많다라고 나왔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일자리 정책 어떤 것들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원하는 정책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뭐 색다른 정책, 재밌는 정책, 뭐 재기발랄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고 예. 그 구조 안에서 개인이 그 구조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특정 직장으로 쏠리는 형상이지 그게 사실 그 청년들이 되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선택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저는 이 상황을 한마디로 정의를 좀 해보면 그 일자리 정책을 너무 경제 정책으로만 보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자리 정책은 경제 정책이자 노동 정책이고 청년들의 선택을 보면 그것이 좀 여실하게 드러나는데요. 지금 현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고 사실 거의 2배, 3배에 이르는 임금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내가 이 일자리를 선택했을 때 이 사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가도 정말 심각하게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제조업 기반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저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대부분 대기업의 하청인 제조업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 중소기업에 일하는 노동자들을 아무리 지원해도 그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가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지라고 물었을 때는 그럴 수 있는 시스템과 노동 환경이 아닌데 이제 일자리의 양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면 항상 지자체에서 우린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혹은 대기업 계열사를 유치하겠다라는 문제로 접근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혹해 보이지만 사실은 한 발짝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 지역에서는 중소기업 혹은 향토기업, 뭐 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립하고 대기업만큼의 수준의 질과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성장 환경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지자체가 나아가서 그런 환경을 더 파괴시키는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청년들한테 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게 과연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질 좋은 일자리를 왜 찾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들 의아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옛날에 산업화 세대는 그냥 학교만 졸업해서 취업만 되면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되지 왜 자꾸 그걸 따지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새 젊은 친구들의 좀 생각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흔히 요새 젊은 친구들은 워라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예. 워라밸 얘기를 했을 때 내 건강이 그러니까 내 행복이 더 중요한 세대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질 좋지 않은 일자리에서 내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적게 일해도 내 몸이 편한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요즘 친구들 새해 덕담으로는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라는 덕담을 실은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내 삶이 행복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자꾸 질 좋은 일자리를 양성을 하는 게 꼭 필요한가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이거는 필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얘기하자면 질 좋은 일자리 뭐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다 뭐 이렇게 말 그대로 몸이 편한 자리, 너 그냥 대충 일하고 대충 그냥 편하게 해서 일해가지고 돈 벌려고 먹고 살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방금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질 좋은 일자리를 하면 내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최소한 지켜줘야 되는 요건이거든요. 안전이라던가 고용 안전망이라던가 사회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것들인데 그것조차 지켜되지 않는 일자리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니까 그게 지켜지는 것은 대기업이구나 대기업으로 가는 그런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전체적인 제도적인 안전망, 구조적인 안전망을 고치지 않고서 일자리 개수만 늘린다고 해서 결국 질 좋은 일자리는 탄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질 좋은 일자리 관련해서 조금 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저는 아주 현실적으로는 생활임금 같은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 그 관련해서는 앞서서 많이들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여기에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사회적인 어떤 인정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에 살더라도 농촌에 살더라도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일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청년 스스로 좀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일단 필요하고 또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이제 공공기관에서의 어떤 일자리들 지금 최근에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런 일자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다들 단기 계약직이라는 게 굉장히 또 큰 문제예요. 단기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 보니 사실 일에 있어서 깊이가 있기가 어렵고 또 이 일을 하면서 뭔가 내가 어떤 자부심을 갖기가 참 어렵거든요. 내가 그 정미진 연구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되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 스스로 함께 성장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인식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만드는 일자리들조차도 3개월, 1년짜리 뭐 복사만 하고 뭐 잡무만 하고 나오는 그런 일자리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어떻게 질 좋은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기성세대들이 만들고 있는 일자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답이 쉽게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그러면 결국 그걸 키워내는 거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정부에서 거기 뭐 개별 기업이라든지 거기에 이걸 다 마냥 돈을 퍼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결국 경제가 좀 성장하고 이게 좀 파이가 좀 커져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들을 갖고 계신가요? 네, 사실 지역사회 안에서 사실 굉장히 필요한 일자리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업이나 어떤 중소기업 같은 데서 일하는 그런 사무직이 됐든 아니면 그 외의 업무가 됐든 그런 일들이 아니더라도 사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돌봄의 영역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돌봄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수요들이 있거든요. 근데 공급은 사실 부족한 상태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이 함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수요를 좀 채우면서 동시에 되게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또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드는 정책들을 좀 고민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외에는 뭐 예를 들어 요즘은 뭐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 안에서의 되게 다양한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인력을 또 계속 충원하기가 그 기업 내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사회적 경제 영역 안에서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창업을 지원해 주거나 뭐 컨설팅을 해주거나 하는 식으로 일자리를 쉽게 말해서 기존에 있는 일자리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와 청년들을 같이 좀 매칭해 주는 그런 정책들과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어떤 면에서 모순적인 건 청년들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뭐 중앙정부에 뭐 물론 그게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돈이라 더 그럴 수 있는데 뭐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말하지만 대기업과 산업단지를 지역에 만드는 거 그리고 지금 최근에 가장 뭐 군단위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공감하는데 사람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땅값이 싸고 서울과 가까운 곳에 밀집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마어마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저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행태들이 좀 모순적이지 않나. 중소기업이 성장하려면 거기에 최근에 들어간 사회초년생이 임금 3개월치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소기업이 지역에서 다른 경쟁 속에서도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대기업이나 이런 혐오시설이 지역에 들어왔을 때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떤 규제와 어떤 허가를 내주느냐와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건 마치 다른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중소기업에 뭐 일부 돈만 지원해주면 마치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뭐 농촌에 있는 청년들 아까 앞서서 돌보험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가 일자리 부족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게 인구 대비와도 관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5년이나 10년 후에는 또 청년들이 또 너무 줄어서 문제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느냐 또 되게 중요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기후위기 이야기하고 자동화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조업과 산업단지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 일자리가 과연 몇 년이나 갈 수 있을까? 전 3년도 못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사람들이 결국은 돌볼 수 있는 일자리들 그리고 뭐 공공이 개입되어 있는 일자리들 그리고 농촌 그러니까 당장 우리 생존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생산해 나가는 일자리들의 수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향상하고 오히려 수도권이나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이 노동력 과 이런 가치들을 자신들이 이용하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현재 시스템은 수도권에서 만들어낸 대기업 본사가 이런 값이 싼 지방 이 시군구 단위의 제조업 공장에서 돈을 가져가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버렸기 때문에요. 이 구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입장이 마치 되게 다른 것 마냥 일자리 정책과 이런 대기업 산업단지 유치를 하는 것이 마치 다른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 상황도 상당히 모순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 지자체의 역할이 또 어느 부분에 있냐에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대표적으로 계속 질 좋은 일자리 뭐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정책 중에 내일 채용 공제라는 정책이 있어요. 중소기업에 취업을 한 청년들에게 3년, 5년 이상 이렇게 장기 복무를 하면은 목돈을 마련해주는 예를 들어 적금 같은 그 적금의 비용을 정부와 기업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건데 사실 그 내일 채용 공제를 받으면서 그 중간에 해지하는 그 청년들이 매년 한 20%, 30% 정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30%, 20% 나타나는 이유는 목돈을 3천만, 5천만 준다는데 왜 해지를 해 하는 이유는 그 직장에 더 이상 다닐 수가 없기 때문, 이제 3년, 5년 다닐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단순히 그 급여 차이를 보존해 줄게요. 돈 줄 테니까 일해 이게 아니라 그 돈을 주는데 그 돈을 주는 과정 중에서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떻게 비전을 갖고 일할 것인가, 혹은 예를 들어서 또 어느 중소기업이나 회사에서는 이 내일 채용 공제를 너가 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아무리 막해도 넌 퇴사할 수 없어. 이런 오히려 그 옹죄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그 지원하는 금액이 중앙정부의 그 세금, 그 돈에서 나온다면 지자체는 그거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과연 그게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감시하고 뭔가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대체공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예. 그 현장에서는 되게 말씀하신 내용대로 불만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 그러니까 그 내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고 난 당장 그만두고 싶지만 내채공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청년 개인 당사자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에게도 너무나 서로 시간 낭비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채공 때문에 나와 적성에 맞지 않는 일자리에서 2년, 3년은 꾸역꾸역 다녀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 청년 개인 당사자에게도 그 젊은 시간을 좋은 시간을 2, 3년에 예. 날려버리게 되는 그 거니까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내채공이라고 하셨나요? 내일 채무 공제. 네. 예, 그게 지금 이제 청년들은 내채공이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알아듣는 네, 맞습니다. 단어가 됐는데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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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 공제. 채무 채용 공제. 공제 내용 잠깐만 소개를 해주신다면. 뭐 이제 일정 금액을 매칭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청년 당사자와 청년 노동자와 그리고 기업 그리고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매월 매칭을 해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이제 나는 2년 약정을 하겠다, 3년 약정을 하겠다, 5년 약정을 하겠다 일단 결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꼬박꼬박 납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2년 후, 3년 후 이제 약정 기간이 끝난 다음에 목돈으로 불려서 뭐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예, 예.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예. 그 돈을 내가 이제 상환을 받게 되는 건데 아. 이거 기준은 그거의 조건은 그 내일 채용 공제에 가입했던 그 사업장에서 그 약정 기간을 다 채워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 일하는 현장에서는 그걸 채울 수 있는 어떤 일자리의 수준이 안 되는. 네, 근데 억지로 참고 다니거나 참고 다닌다. 혹은 그 내채공의 문제가 또 뭐냐면 한 번 했다가 해지하게 됐을 때는 다음에 다시 재가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 2년만 좀 참으면 내가 이 일자리가 나와 맞지 않지만 2년만 참으면 받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아까운 시간 허비하면서 직장을 다니게 되는 경우들도 사실 저도 주변에서 많이 예. 봤거든요. 정부에서 분명히 지금 돈을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결국 그거에 어떤 쪽으로 흘러가야지 진짜 청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겠는가라는 것을 좀 여쭤볼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원론적인 얘기라고 예. 느끼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답은 그냥 보편 복지의 확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내채공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기업에 취업하면은 그 청년에게 정부가 그리고 기업이 일정 부분을 매칭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그러면 이 경우에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도권 밖에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 나름대로 또 지원이 되는 정책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또 차이가 분명히 있게 되고 그리고 내채공 같은 경우도 해주지 않는 기업들도 되게 많아요. 기업에서 돈을 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분명히 어떤 청년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못 받고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그럼 보편적 복지라 하면 기업들 쪽보다는 청년들 쪽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돈이 좀 많이 쭉 보편적으로 가야 네, 저는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직장에 다니든 어느 지역에 살든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삶에 필요한 것들이 복지 혜택으로 복지 서비스로 충분히 갖춰진다면 내가 원하는 일자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월급을 좀 적게 주더라도 내 삶이 충분히 지역사회 안에서 해결이 되는 상황이라면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소기업 내일 채용 공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중소기업에 취업이 가능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예컨대 장애가 있는 청소년이라든지 뭐 이주민 노동자라든지 아예 자신 스스로 뭐 대학을 졸업하고 무기력해져서 취업 자체를 못하는 청년들은 사각지대로 빠지는 정책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목돈이 만들어진다는데도 그 기업을 그만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내가 다니는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농촌에 있는 뭐 아주 작은 기업의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 대기업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그리고 대기업은 오히려 이 사업장보다 임금이 더 적는다고 전제했을 때 뭐 선택할래 하라면 이렇게 물어본다면 청년들은 대기업을 갈 거예요. 임금이 적어도. 왜냐하면 그 일자리의 선택이 물론 임금 격차는 중요하지만 임금 격차와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대기업을 다녔을 때 내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사실
어떤 청년이든 자기가 첫 직장이 쭉 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 청년은 지금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럼 향후에 이직을 할 경우에 내 가치가 얼마나 높게 평가되고 얼마나 가능성과 기회의 폭이 넓어질지 이런 계산을 청년들은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현재 중소기업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데 중소기업에 노동 인건비를 조금 지원한다고 해서 청년들이 느끼기에 그 중소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마치 그 인건비의 일부만 지원해주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말하면서 그럼 왜 대한민국에선 중소기업이 이렇게 열악한가? 왜 지역에서 독립하고 이런 향토기업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가? 이런 문제는 정부가 외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청년 일자리 문제와 별개가 아니다라는 예.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예. 연구원님 말씀하신 걸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그 보통 청년들이 기업을 선택을 할 때 중소기업을 가더라도 이제 부가적으로 보는 것들이 이제 복리후생적인 예, 예. 것들입니다. 이제 임금 격차뿐만이 아니라 그 기업 내 조직 문화더런가 아니면 복리후생 등을 보고 많이 선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게끔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예, 예. 이유가 결국 제조업 중심으로 계속 얘기했던 산업 구조가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대기업이나 기업에 속해 있는 그런 일자리만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정상 일자리 보통 이렇게 하고 번듯한 일자리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회사에 취업을 해야 되고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혹은 이렇게 그 소속된 공간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일자리라고 지금 이미 사회 보편화도 돼 있잖아요. 근데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플랫폼 노동이라던가 다양한 뭐 프리랜서 어디에 소속되지 않고도 노동을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자리 지원 정책에서 혹은 일자리 범주 안에서 아예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정상 일자리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현실적으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저희가 뭐 취업률, 고용률 얘기 많이 하는데요. 아까 숫자 노름이라는 표현 하셨습니다만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단기 일자리를 좀 제공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아까 구인구직 미스매치 얘기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서 청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실제로는 좀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해죠. 그러니까 2021년이 맞나? 네, 아무튼 지난해 옥천에서 청년들하고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좀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다들 했던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그 뭐 공공기관에서 만들어내는 제가 앞서서도 얘기한 얘기인데요. 공공기관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여러 가지 단기 계약직 업무들이 정말 나의 커리어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예. 이거는 그냥 단순 노동, 단순 알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를 도대체 왜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예. 걸까 하는 이야기들 되게 많이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아쉽고 지역에서 이렇게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정도 고민도 하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현타를 맞는다 이런 얘기들 이런 반응들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청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우리 청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일자리로 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혹은 기타 다른 청년 정책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를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런 청년 일자리 정책이나 그 외 다른 사업들을 논의할 때 청년들은 항상 빠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요자들의 필요에는 전혀 맞지 않는 일자리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러면 청년 일자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자리 문제가 청년한테만 있냐? 예.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청년들도 그걸 체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책이 이런 정책이 나오거든요. 내가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자 청년 일자리 너네 지금 취업 못하지? 그러니까 빨리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 줄게. 마치 청년 일자리만 문제인 것처럼 접근하는 정책들이 대다수이고 사실 청년들은 이 노동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더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사실 저는 기성세대들이 첫 직장 1년 다음 직장 3년 이런 삶을 과연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건 정말 이런 비정규직들의 삶, 불안정한 삶은 너무 돼버린 지가 오래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격차들을 누가 줄여줄 것이냐, 그걸 중소기업한테 임금만 제공하면 중소기업이 알아서 다 해결할 것이냐, 저는 중소기업도 상당히 괴로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방정부나 정부에서 해야 하는 건 예. 중소기업에 돈을 조금 주고 마는 문제가 아니라 이 구조적인 개선 문제, 그러니까 일자리, 노동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문제를 청년 일자리 정책과도 연계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지역으로서는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일자리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 뭐 수도권 등으로 많이 떠나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 소멸까지도 사실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좀 굉장히 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지역에서 직접 살고 계신 청년으로서. 예. 전 정미진 연구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 일자리가 청년만의 문제이냐, 일자리 문제 당연히 아니거든요. 청년 일자리를 얘기할 때 사실 질 낮은 일자리들이 너무 많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들이 거기서 일을 하면서 10년 후, 20년 후에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됐을 때 맞닥뜨리게 될 문제들은 또 그 세대들의 문제로만 그냥 치부해버리고 우리가 계속 청년에만 집중할 것이냐 하면 절대 예. 이 문제는 영원히 도돌이표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얘기를 할 때는 일자리 전체에 대한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건 지역 소멸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이죠. 청년들이 왜냐하면 대부분 지역을 떠나는 이유가 학업 아니면 일자리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서는 생산 인구라고 얘기하죠. 계속해서 감소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인구는 계속 자연 감소하게 되고, 옥천 같은 경우도 지금 지역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청년들이 사실 괜찮은 일자리, 건강한 일자리가 지역 사회에 있다면 지역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청년들이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되거든요. 만약에 옥천에서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이곳에서 찾을 수 있다면 난 지역을 떠나지 않고 계속 여기서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50%, 60%는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조차도 남을 수가 없는 거죠. 지역에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청년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지역 전체의 문제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의 문제로 보고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접근해서 사실 비수도권과 수도권, 그리고 예. 비수도권 안에서도 농촌과 도시 의 차이가 너무나 심각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삶의 정주 여건을 좀 개선하는 방안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아주 시급하게 이 정책을 만들어야 일자리 문제가 또 함께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역 소멸 얘기가 나왔는데 예, 예. 전 솔직히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면 정말 지역이 소멸될까? 그리고 그 소멸의 기준은 아무도 살지 않으면 소멸인가? 아니면 인구가 적게 살면 소멸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요. 제가 청주시에서 군 단위를 보면 소멸될 것 같아요. 근데 군 단위에 가서 보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게 단 몇 명이어도 열악해져도 그 지역에 결국 남아서 살아갈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네. 부분이죠. 네네네. 예. 그리고 수도권이나 우리가 지금 청년들이 수도권에 밀집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수도권이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살고 있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밑에 땅값이 저렴한 곳에 공장들을 짓고 그곳에서 오는 수익을 가지고 또 수도권이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지역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 아닌가. 이 말은 뭐냐면요. 청년들은 다 수도권에 갈 수 없어요. 네네. 오히려 그 좁은 공간의 일자리가 훨씬 더 부족하겠죠.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 사회에서 인정하고 좋은 스펙을 가진 청년들만 수도권에서 생존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청년들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너무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거나 내한테 장애가 있거나 학벌이 안 좋거나 이주민이거나 이런 청년들은 끝까지 지역에 남아서 결국 더 열악해지는 직업들을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그 지역에 살 거라는 말이죠. 저는 이게 정책 방식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되게 인재라는 말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예. 인재 영입, 그리고 수도권의 인재가 다 풀려나간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인재를 지역으로 데려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인재가 따로 어디 있어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인재죠. 그럼 그 사람들의 역량을 어떻게든 강화시키고 이들이 이 안에서 조금 더 높은 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고민하는 방식의 정책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을 지자체로 영입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저는 그건 정말 망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살고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단단하고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지역에 있는 청년, 사실 그 지역의 청년들이 다 서울로 간다,
수도권으로 내몰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하면 그럼 지역에 지금 남아있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예. 당장이면 지금 4명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럼 저희들은 실패를 해서 능력이 안 돼서 서울 수도권을 가지 않고 여기 머무는 걸 선택했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왜 청년들이 지역에 남아있는 청년들이 왜 지역에 남아서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지부터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청년들이 지역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게 뭔지, 그 지역의 청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서 그 정책에 반영한다면 그 청년들이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도 살만하네? 결국 뭐 아까 망상이라고 얘기했지만 한두 명이라도 안 내려올까요?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지역에 남아있는 청년들을 실패자, 낙오자, 능력이 부족한 사람, 아까 인재라고 했는데 인재가 아닌 사람 이렇게 치부하고 있는 정책 대상에서 배제해버리는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 결국 아까 뭐 지자체 관련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뭐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과는 또 별개로 지자체의 어떤 역할 또 지자체에서 가져야 될 어떤 시각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말씀 듣다 보니까 좀 드네요. 예. 이윤재 연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실은 계속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 좀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가장 지역의 일자리 정책이나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인재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통해서 이 지역의 청년 정책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를 논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혹시 좀 그래도 이런 건 좀 모범 사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사실 모범 사례가 진짜로 있다면 대한민국이 다 하고 있을 텐데 그나마라도 네. 예. 그러니까 실은 계속 지금 나오는 것들인데요. 그 젊은 청년들이 실은 일자리에 갔다가 이제 쉽게 그만두는 문제들, 이런 미스매치 문제들을 실은 해결하기 위해서 광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기 일 경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을 해도 이게 경력이 되어서 내가 어디 다른 곳을 갈 때 이게 가산점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 이제 플러스가 되는 그러니까 요인들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제도를 통해서 이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인력난도 해소를 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인재들도 또 받을 수 있고 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우리 충북에서도 한번 정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런 있습니다. 부분에서 요즘 소위 말하는 체험형 인턴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네. 그냥 그야말로 잠깐 경험만 시켜주는. 근데 지금 광주의 사례 드셨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체험을 한다고 해도 이게 이런 것들이 너무 당기다 보니까 안 받아주는데요.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받아주는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네. 인정을 해준다. 예. 또 다른. 사실 뭐 모범 사례라고 아까 네네. 얘기하셨지만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열심히 찾아봤는데 모범이라고 붙일 만한 게 있을까라는 의문이 정말 들긴 들었어요. 그래도 그나마라도 아까 얘기했던 그 노동의 사각지대, 그 취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보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뭐 경기도의 청년 배당이라던가 서울시의 청년 수당 같은 그런 기본적인 청년들을 지원해줄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수당 정책, 배당 정책이 좀 시행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범 사례라는 게 새로운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정책만 일자리 정책의 모범 사례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 경기권은 이미 수많은 지역의 조례들로 이 노동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성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생활임금 조례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산업 안전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 최근에 이런 화학단지들이 지역에 엄청나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전과도 이 노동의 질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요런 그 기업 자체에서는 보장하지 못하는 노동자의 삶과 안전과 직결된 이런 다양한 조례들을 좀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일자리 정책은 돈을 직접 중소기업이 됐든 청년들에게 됐든 뭐 월에 100씩, 뭐 50씩, 150씩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단독적으로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게 엄두도 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절대 그것만이 일자리 정책이 아니다. 지자체가 이런 사회 안전망을 좀 구성할 수 있고 노동의 전체 질을 높이는 조례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것이 어려운 곳에 투자하는 그런 방식도 중요한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경기도 시흥시 같은 경우가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었던 청년 당사자가 직접 청년 정책을 만들게 하는 이런 그 일자리 지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흥시가 공공형 일자리를 청년에게
청년을 대상으로 펼칠 때 그렇게 해서 채용한 청년들이 청년 정책을 직접 만들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했을 때 공공이 의미 있는 청년 일자리를 만든과 동시에 또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으로 좀 이어지는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뭐 전북의 완주 같은 경우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이제 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이 좀 많은 지역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곳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이제 인턴 지원금을 좀 지원해 준다거나 그러니까 마을에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좀 연계를 해주는 지원책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경북 김천 같은 곳에는 일자리 기금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이제 기금을 만들어서 실제로 지역의 청년들이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들을 또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경북 의성 같은 경우가 최근에 아마 미디어 매체 통해서 되게 많이 나와서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저는 이 사례를 좀 그래도 이렇게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의성 같은 경우는 그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좀 같이 결합해서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내려와서 살고 싶은 청년들에게 이제 직접 이 지역 사회에서 지역 사회 문제를 좀 같이 해결하는 방안의 창업을 지원하면서 또 저렴한 가격에 지역에 살 수 있도록 주거 정책을 같이 좀 지원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지역에 꼭 필요한 정책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공공일자리 얘기가 나왔는데 이 공공일자리 정책이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공공일자리의 정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냥 청년들한테 3개월 동안 월급을 주는 대신 복사하고 대기하게 하고 이런 식이니까 문제지 저는 공공일자리는 정말 좋은 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좋은 비전이 되려면 일하고 있는 노동의 가치를 지역에서 어떻게 평가해 주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에서 누군가를 돌보는 일 그리고 우리의 공공시설들을 관리하는 일 이런 것들을 높게 평가하고 그런 일들에 많은 비용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은 전 지자체의 의지가 중앙정부의 의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이 공공일자리도 되게 중요한 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3월 그야말로 나라의 미래, 나라의 명운이 또 걸린 대선이 있습니다. 만약 대선 후보들에게 청년 현실에 뿌리를 둔 일자리 정책 오늘 뭐 다양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정리해서 좀 짧게 이렇게 제안한다면 어떤 것들 제안할 수 있을까요? 뭐 자유롭게 네. 지금 청년 정책들은 다 계속 그 공무원 분들이 짜다 보니 그러니까 실적 위주, 무조건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계속 얘기하셨던 숫자 노름. 네, 그래서 실적 위주보다는 좀 다양성이 보장된 청년 일자리 사업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덧붙여서 계속 또 나왔던 얘기지만 그 기업의 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공공 일자리는 창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실은 충북이 좀 지역별로 맞춤형으로 해서 특화된 창업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보통 지금 창업 지원 같은 경우는 기술 창업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술을 갖고 청년들한테 창업을 해라고 했을 때 이 친구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나 뭐 공대를 나온 친구들도 아닌데, 그래서 뭐 오송은 바이오, 뭐 바이오 헬스, 제천은 한방 바이오, 그리고 뭐 괴산 같은 경우는 뭐 유기농.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다양한 청년들이 좀 지역으로 갔을 때 내가 기술이 아니어도 그냥 일개 자영업이나 아니면은 뭐 그와 관련된 뭐 다양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좀 창업을 좀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제도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 혹시 네, 그리고 저는 청년들 지금 현재 일자리 정책이 되게 보편적인 정책 같아 보이지만 잘 들여다보면 뭐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어느 정도 내가 이 사회에 핸디캡이 없는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질의 일자리를 발돋움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최적화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을 받고 있거나 일자리가 너무나 불안정하거나 뭐 이런 노동계층에 포커스가 맞춰진 정책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장 생색이 나지 않아도 정말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 이 노동의 아래와 위의 격차가 너무 큰 문제를 어떻게 줄여나갈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후보들, 그리고 그게 말로만이 아니라 어떤 계획과 문제의식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좀 청년들이 유심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대통령 후보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청년 일자리 정책이 뚝 떼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030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청년들이 단순히 그냥 그 정책의 수혜 대상, 뭐 복지의 대상 이렇게만 생각을 해서 똑같이 그냥 일자리 많이 늘려야지 계속 그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 답보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 구조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고용 안전망을 제대로 구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두가 고용하는데 편하게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청년 일자리도 해결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 전국민 고용보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자발적 퇴사는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1년, 2년, 3년, 짧은 기간 내에 퇴사한 이유가 단순히 계약 만료, 비정규직이어서가 아니라 회사의 비전이 보이지 않아서 혹은 그 노동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 다 자발적 퇴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언제든지 다시 내가 재취업을 할 수 있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망이 구축되게끔 구조를 개선해서 정책을 시행한다면 청년 일자리, 청년이니까 일자리 줘 이렇게 안 해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 이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마무리 발언 짧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매진 연구원부터. 예. 네. 저는 정말 이 일자리 정책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에 가지는 문제의식이 너무 큽니다. 얼마 전에 그 타 방송사에서 그 김누리 교수가 대한민국 불평등의 이 현실적인 지수가 프랑스 혁명 때보다도 불평등이 심각해져 있다. 근데 이 사회가 들끓지 않는 이유는 청년들 혹은 이 사회 구성원들이 이거를 구조적 문제라고 인지하지 않고 나 개인의 문제라고 인지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의 질이 다 좋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청년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 일자리 정책이 요 사람들만 당장 취업시켜 놓으면 해결되는 정책으로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언제든지 좀 안정적으로 일자리에 진입하고 금방 잘리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나의 비전이 이 일을 하면 나의 비전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좀 평준화시키는 작업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자리 문제를 일자리에만 국한해서 바라보면 절대 되지 않고 이 문제는 저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그동안 농촌과 도시 그리고 서울과 그 밖의 지역으로 나뉘어서 정책을 바라보고 우리 사회 구조를 만들어 왔던 그간의 관점을 완전히 탈피해야지 일자리 문제 역시도 해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우리가 일자리를 가짐에 있어서 약간 최소한의 기준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다양한 법률을 통해서 그런 최소한의 기준이 설정돼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 좋은 일자리라고 했을 때 그게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당연한 일자리가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호되지 않는 영역들, 그리고 그 법률이나 이런 걸 보호되지 않는 영역들이 법률 보호되게끔 혹은 사회적 구조 인식이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아까 직격탄을 맞는다고 얘기했는데 처음 진출하는 청년들이 최소한의 돈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이 보장되는 것이 최소한이 될 수 있게끔 바뀌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윤재 연구원. 네, 저는 이 청년 일자리 문제는 그 도 내에 있는 모든 시군들도 모두 힘을 써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군이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좀 목소리를 듣고 이 친구들이 이 지역에 사는 게 내가 정말 자랑스럽고 이 지역에 계속 털을 잡고 살 수 있게끔 많이 이야기하고 논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오늘 함께 뜨거운 토론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미래의 희망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청년들이 살고 싶은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세심한 또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충북 시사토론창 충청연구소 오늘 첫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